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밤하늘은 인공의 빛으로 가득 차 결코 어두워지지 않았다. 지상의 별처럼 빛나는 스카이라인 아래 팰리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졸업 15주년 동창회.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추억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성공, 그리고 여전히 굳건한 그들만의 계급을 과시하는 화려한 전쟁터였다. 파티의 중심에는 태양그룹의 부회장 박민준이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그의 슈트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손목에 찬 시계는 웬만한 중산층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루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수진이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명 법조인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상태였다. 정말이지.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니 믿기지가 않아. 다들 그대로인데 나만 늙은 것 같네. 이수진이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주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았다. 주변의 여자 동창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미모를 칭송하는 말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맞췄다. 그들의 대화는 명품 가방, 해외 별장, 자녀들의 조기 유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박민주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수진아, 넌 여전히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 언제나 무리의 중심이었지. 그의 말에 이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누군가 불쑥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반에 항상 조용히 책만 보던 애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시골에서 전학 왔던 애. 그 말 한마디에 박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아, 김서연 말하는 건가? 촌뜨기. 걔 이름은 아직도 기억나네. 하도 괴롭히는 재미가 쏠쏠했거든. 그의 노골적인 말에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과거의 악행은 그들에게 그저 철없던 시절의 장난, 혹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추억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수진이 웃음소리를 내며 말을 받았다. 맞아, 김서연, 걔 교복은 항상 한 치수 컸었잖아. 물려받은 건지 뭔지. 그리고 그 사투리 정말 끔찍했어. 우리가 말 걸 때마다 얼굴 빨개지던 거 생각나? 정말이지. 걔는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지금쯤 어디 시골 구석에서 애나 키우면서 살고 있겠지. 아니, 결혼은 했을라나 모르겠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김서연의 가난했던 가정 환경, 낡은 신발, 언제나 주눅 들어 있던 태도, 모든 것이 그들의 안주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김서연이라는 존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김서연은 자신들의 화려한 세계를 배경으로 세워두는 초라한 소품에 불과했다. 아무도 그녀의 현재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기억 속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인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호텔 입구의 소란스러움이 볼룸 안까지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발레 파킹을 하던 직원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동창회에 참석한 이들이 타고 온 값비싼 외제차들 사이로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 깊고 우아했으며 그 어떤 브랜드 로고도 보이지 않는 맞춤 제작 모델이었다. 볼룸 안의 사람들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구일까? 이 동창회에 참석할 인물 중 저런 차를 탈 만한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다른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의 거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시시한 대화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실루엣이 보이자 그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창가로 향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자 먼저 보인 것은 아찔하게 높은 스틸레토 힐에 감싸인 가느다란 발목이었다. 이어서 차에서 내린 여성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는 어떤 장식도 없었지만 최고급 실크 원단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그녀의 유일한 액세서리는 귓가에서 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호텔 입구에 서서 볼루만을 무심하게 둘러보았다. 그 짧은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낯선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무표정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여성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볼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화려한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떤 배우인가? 아니면 재벌가의 숨겨진 딸인가? 그녀의 존재감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부와 명성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들었다. 박민준과 이수진 역시 자신들의 대화를 방해한 이 불청객에게 짜증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조명 아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술기운으로 상기되었던 그들의 뺨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들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여자였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경멸하고 비웃었던 시골 촌뜨기 김서연이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는 김서연이 아니었다. 주눅 들고 어두웠던 소녀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인한 의지로 단련된 완전히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김서연은 그들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채 박민준과 이수진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가치 없는 사물을 관찰하듯 무심하고 냉정한 시선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 속에서 박민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감과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구축해온 견고한 세계의 기반을 흔드는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박민준과 이수진을 주목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난 김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과거에 가장 비천했던 존재가 현재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서연의 등장은 폭풍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퇴장은 그보다 더 고요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물 한 잔을 받아들었을 뿐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듯 멈춰 선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볼루만을 천천히 훑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파티장에 모인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떠나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파티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경쾌한 음악과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편한 속삭임이 채웠다. 모두의 화제는 단 하나, 김서연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박민준과 이수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뭐야, 싱겁게 그냥 가버리네. 어디 돈 많은 늙은이 하나 잘 물었나 보지. 사람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인데. 이수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민준 역시 잔에 남은 샴페인을 단숨에 털어넣으며 동조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다들 놀라기는. 그나저나 다음 주에 있을 요트 파티에는 다들 올 거지?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싸늘해진 분위기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15년 전 자신들의 발밑에 있던 소녀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 사실이 주는 불쾌함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동창회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유령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의 마천루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두 남자는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태양그룹의 총수 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들 박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부자지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죽음과 신화의 문책 현장에 가까웠다. 그래서 네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이거냐? 박 회장의 낮고 사나 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손에는 박민준이 밤새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아직 상대방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언론 플레이로 시간을 벌겠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일한 집단이 되었지? 내 놈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분노를 드러냈다. 박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에이테리우스 인씨라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도 핵심 기술의 근원도 전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붙인 최고의 정보원들도 전부 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래서 그게 네가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소리냐. 꼬리를 못 잡으면 만들어서라도 물고 늘어졌어야지. 이번 프로젝트 제우스 입찰건으로 우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듣도 보도 못한 유령 회사 하나 때문에 통째로 날아갔단 말이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던졌다. 종이 뭉치가 박민준의 발치에 힘없이 흩어졌다. 에이테리어스 인씨, 그 이름은 최근 몇 달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태풍의 핵이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 글로벌 IT 기업은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닥치는 대로 인수합병했고 태양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의 영역까지 거침없이 침범했다. 그들의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법률팀은 철옹성이었고 보안 시스템은 난공불락이었다. 태양그룹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그들의 시도는 에이테리어스의 역공을 불러일으켰고 태양그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타격을 입어야만 했다.
박민준에게 에이테리어스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소모적인 전쟁이었고 그는 그 전쟁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박민준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아버지에게 받은 모욕감과 정체 모를 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속이 들끓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에이테리우스인 관련 파일을 집어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온갖 추측과 분석이 난무했지만 정작 CEO에 대한 정보는 단 몇 줄에 불과했다. CEO, 신원미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음. 모든 업무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짐. 업계에서는 이니셜 KS로만 알려져 있음. 박민주는 이 무의미한 정보를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다. KS, 대체 어떤 놈이길래 감히 태양그룹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가?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쟁자와 해외의 잠재적 적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지만 그 누구도 에이테리어스의 방식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피로한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불쾌한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파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눈빛, 15년 만에 나타나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 김서연. 이름만 떠올렸을 뿐인데도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눈을 뜨고 다시 책상 위의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서류의 한 구석에 적혀 있던 이니셜 K, S,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김, 서, 연, 김, 세오, 이온, K, S, Y. 너무나도 단순한 연결고리였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박민주는 고개를 흔들며 그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리려 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자신들의 괴롭힘에 한마디 반항도 못하던 울보 계집애가 재계를 뒤흔드는 유령 회사의 CEO라고?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모든 것을 압도하던 위압감,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 무심한 눈빛.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통제력이었다. 박민주는 미친 듯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에이테리어스 인씨의 설립 시기, 초기 투자자, 그들이 처음으로 선보였던 기술의 특허 출원 기록,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단서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희미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에이테리어스가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 실리콘밸리의 작은 연구소에서부터였다. 그리고 김서연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라진 후 그녀의 행적 역시 오리무중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그녀란 말인가? 만약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에이테리어스가 태양그룹을 상대로 벌여온 모든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박민주는 이제야 어젯밤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재회의 인사가 아니었다. 심판의 예고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하찮은 장난감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려 덤벼드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박민준이 공포와 분노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고요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김서연의 사무실은 태양그룹의 화려한 총수 집무실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값비싼 가구나 예술품 대신 오직 기능과 효율만이 존재했다. 한쪽 벽면 전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이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 데이터와 각종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서연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심플한 머그잔이 들려 있었다. 어젯밤에 동창회에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그녀는 편안한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15년 전의 소녀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단련된 강철처럼 깊고 단단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테리어스인 씨, 그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인 최진우 이사였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였고 서연이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기술을 개발하던 시절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에게 서연은 대표이기 이전에 지켜주고 싶은 딸과도 같은 존재였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최 이사님,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단 하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건넸다. 네. 태양그룹이 UCT 프로젝트 부지 선정을 위해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원본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 비교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뇌물 내역이 담긴 내부 이메일도 확보했습니다. U3 프로젝트. 그것은 태양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이었다. 박 회장 부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정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지질 안전 등급을 조작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복수의 성이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직접 정보를 훔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부패한 시스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했다. 불만에 찬 내부 고발자, 돈 때문에 움직이는 정보원, 경쟁사에 의해 심어진 스파이.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정보를 가져다 바치게 만들었다.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자료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더 스탠다드의 한정수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달하세요.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발을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곳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벽면의 스크린 너머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포성이었다. 몇 시간 후 한정수 기자의 이메일함에 내부 고발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도착했다. 처음에는 흔한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리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자료를 검토했고 날이 밝자마자 편집국장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스탠다드는 단독 기사를 통해 태양그룹의 U3 프로젝트 비리 의혹을 세상에 터뜨렸다.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태양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하락세에 불을 붙였다. 태양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박민주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위기 관리에 나섰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당장 언론사들을 움직여서 기사를 막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세요. 누구든 상관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놈 목을 가져와. 회의실 안 박민주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다. 김서연.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양그룹이 압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두 번째, 세 번째 증거 자료들이 터져 나왔다. 마치 그들의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익명의 제보자는 여론이 잠잠해질 틈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언론을 돈으로 막으면 정보는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들이 댓글 부대를 동원하면 더 자극적인 폭로가 그들의 입을 막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그는 최고의 사설 정보업체와 해커팀을 고용해 에이테리우스 인씨와 김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법은 신경 쓰지 마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서 가져와. 그녀가 누구와 만나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지 전부 알아내.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러운 내용뿐이었다. 해커들은 에이테리우스의 서버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침입자를 감지하고 역으로 추적하려 했다. 사설 정보업체가 찾아낸 김서연의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프로필이 전부였다. 그녀의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공식적인 기업 구조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민주는 초조해졌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15년 전에 김서연이 나타나 그를 비웃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상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불공평한 싸움은 그의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그를 질식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정보업체로부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들이 유일하게 찾아낸 개인적인 정보였다. 파일 안에는 낡고 빛바랜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색한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눅든 어깨, 불안하게 맞잡은 두 손. 그가 기억하는 그가 마음껏 짓밟고 조롱했던 김서연의 모습이었다. 박민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마주쳤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여자를 떠올렸다. 사진 속 초라한 소녀와 그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 무자비한 CEO, 두 모습이 도저히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는 지금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과 김서연의 사무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는 태양그룹의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며 추락하고 있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그 아래를 장식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작전의 성공을 자축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의 숫자들이 아닌
그 너머의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다. 성공의 쾌감은 잠시뿐 그 자리를 씁쓸한 기억의 편린들이 채우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위로 15년 전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서울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시골에서 갓 상경한 그녀에게 그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정글이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속삭임은 일상이었다. 쟤 좀 봐, 신발도 저거 신고 왔어. 흙 묻은 것 좀 털고 다니지. 박민준과 그의 무리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서연의 어눌한 사투리를 흉내내며 놀렸고 급식실에서는 일부러 그녀의 식판 위로 음료수를 쏟기도 했다. 이수지는 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서연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 뻔했던 친구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아무도 서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선생님들조차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는 박민준의 집안을 의식해 모든 것을 못 본 척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지냈다. 쉬는 시간에는 언제나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고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없는 도서관 구석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복잡한 공식을 풀고 코드를 짜는 동안에는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아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 고교 과학 경진대회 공고가 붙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내 최고 대학의 입학 특전과 장학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낡은 노트북 한 대로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꾸었다. 대회 당일 서연은 밤새 수정한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박민준과 그의 친구 2명이 비웃는 얼굴로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이게 뭐야? 촌뜨기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어디서 뭘 베낀 거 아냐? 박민주는 그녀의 노트북을 빼앗아 들고는 코드를 훑어보았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과 열정만큼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로 상을 받겠다고 꿈 깨시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연의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트북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희망, 그녀의 미래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진 노트북과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백업해둔 USB 메모리까지 빼앗아 발로 밟아 부숴버렸다.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잔인한 폭력의 공범이었다. 서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날 그녀는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서연을 위로하는 대신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더 잔인한 말을 꺼냈다. 서연아, 네가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니?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 분위기만 나빠진다. 내게도 그 편이 더 좋을 거야. 그 말은 그녀에게 내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상은 결코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을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멀어져 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시골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지방의 작은 대학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코딩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대학 시절 익명으로 참가한 각종 국제 해킹 대회와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를 휩쓸며 그녀의 천재성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한 외국인 교수의 추천으로 그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기술 연구소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그것이 바로 에이테리어스 인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거대 기업에 팔지 않았다. 대신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최진우 이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비웃음도 많이 당했다. 동양에서 온 젊은 여성이 이끄는 작은 스타트업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기술력과 철저한 전략으로 그녀는 하나씩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다시 현재, 김서연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희미한 물기는 사라지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CEO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때 최진우 이사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슬픔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면의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추락하는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빼앗겼던 자신의 꿈과 정의를 되찾는 싸움의 증거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태양그룹을 덮친 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김서연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는 잔잔했던 호수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그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었다. U3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의 소송과 정부의 압박이 연일 박민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김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돈과 권력,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박민주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 어둠 속에서 유령과 싸울 수는 없다. 그녀를 양지로 끌어내야만 한다. 직접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해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에이테리우스 인시 측에 공식적으로 CEO 간의 만남을 제안해 명분은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으로 하고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토를 달지는 못했다. 박민주는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게 해. 하지만 이건 항복이 아니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다. 일단 내 앞에 앉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김서연이 아무리 변했다 한들 그녀의 근본은 시골뜨기 계집애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돈으로 그녀를 압도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재무팀에게 에이테리어스인 씨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한 인수 제안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눈앞에 흔들면 제 아무리 독한 그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돈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사고 그녀의 복수를 멈추게 한 뒤 굴욕적으로 자신의 발밑에 꿇게 만들 심산이었다.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제안서는 최고 위급 채널을 통해 에이티리오스 인씨로 전달되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된 문서에는 양사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이쯤에서 그만두면 거액을 쥐어주겠다는 오만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박민주는 초조하게 답을 기다렸다. 그녀가 이 미끼를 물기만을 바라면서 한편 김서연의 사무실에서 최진우 이사는 태양그룹이 보낸 제안서를 읽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박민준 그자가 순순히 협상에 나설 리가 없습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든 약점을 잡거나 모욕을 주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서연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서연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어요, 이사님. 이건 함정이죠. 하지만 그건 박민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깊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겁니다. 놈이 드디어 절박해졌다는 증거니까요. 절박한 짐승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전 그 실수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최진우 이사는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박민준이 던진 미끼는 사실 그녀가 파놓은 더 큰 함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답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만남에는 응하겠다고 전하세요. 대신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합니다. 그녀는 주도권을 결코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서연이 선택한 장소는 태양그룹의 본사도 에이테리어스의 사무실도 아니었다. 그곳은 최근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VIP 전용 라운지였다. 예술과 문화라는 이름 아래 모든 상업적 권위가 무력화되는 공간. 그곳에서는 태양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에이테리우스의 CEO라는 명성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마주해야 하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무대였다. 박민주는 그녀가 보낸 답신을 받고 기가 막혔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역으로 장소까지 지정하다니. 그는 이것을 그녀의 치기 어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더 재미있어지겠군.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서에게 약속 장소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만남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한 명 더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이수진이었다. 그는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당일 자신과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과거 김서연을 가장 앞장서서 괴롭혔던 이수진의 존재가 그녀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좋은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수진은 흥미를 느끼며 흔쾌히 승낙했다. 그녀 역시 15년 만에 나타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간 김서연에게 단단히 앙심을 품고 있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태양그룹의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작전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주는 법무팀과 재무팀을 총동원해 인수합병 시나리오와 법적 함정들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 김서연은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힌 과거의 소녀일 뿐이었다. 반면 김서연의 사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어떤 서류 작업도 어떤 전략 회의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최진우 이사가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최고의 전략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박민주는 교만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저 그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다. 박민주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수진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고 김서연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버릴 생각에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김서연은 홀로 차에 올랐다. 그녀는 변호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다. 15년 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소녀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고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VIP 라운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 양식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미술 거장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고즈넉한 궁궐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김서연이 선택한 이 장소는 박민준이 평생을 살아온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박민준과 이수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박민준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라운지를 훑어보며 가구의 배치나 그림의 수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수진은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의 고요함을 자신들의 권위로 채우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이질적인 침입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초조했다. 정확히 약속 시각 정각, 라운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서도 변호사도 없이 홀로 들어섰다. 몸에 꼭 맞는 심플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의 등장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라운지 안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박민준과 이수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 표정에서는 과거에 대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태도였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박민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 김서연 대표, 바쁜 시간을 내줘서 고맙군, 앉지. 박민준은 자신이 상석에 앉으며 거만하게 턱짓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수진은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어머, 서연이 맞구나. 정말 용됐네. 시골에 있을 때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고생 많이 했나 봐.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칭찬을 가장한 가시가 밝혀 있었다. 서연은 이수진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웨이터가 따라주는 차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무시는 이수진의 얼굴을 미세하게 굳게 만들었다. 박민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거두절미하고 말하지. 에이테리어스 인씨, 우리가 인수하겠어. 그는 마치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이룬 성과는 놀라워. 인정하지. 하지만 스타트업의 한계는 명확해. 언제까지 그 작은 배로 버틸 수 있겠나? 우리 태양이라는 거대한 함대에 올라탈 기회를 주지. 여기 적힌 금액을 봐. 자네는 물론 자네 자식의 자식까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이쯤에서 영리하게 빠지는 게 어때? 그의 말은 철저히 계산된 모욕이었다. 그는 서연의 노력을 운 좋은 성공으로 폄하하고 그녀의 회사를 작은 배에 비유했으며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민준 씨 말이 맞아. 서연아.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 여자 혼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서연은 그들의 만담 같은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내민 제안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향해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민준은 자신의 제안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고민하고 있다고, 돈의 액수 앞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믿었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먼저 이수진을, 그 다음 박민준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박민준 부회장님. 하지만 에이테리우스는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연명시켜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라운지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안서를 검토할 가치도 없군요. 현재 태양그룹의 부채 비율과 U3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예상 손실액을 고려하면 이 제안서에 적힌 인수금액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태양그룹이 에이테리어스의 기술력에 기대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녀는 태양그룹의 치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박민주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은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신 뒤 시선을 돌려 박민준과 이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싸늘한 감정이 어렸다. 그리고 충고 한마디 하죠. 경쟁사를 사들일 궁리를 하기 전에 오래된 빚부터 청산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어떤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이자가 붙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두 사람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오래된 빚,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15년 전에 저지른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죄악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민주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예술품으로 가득한 고요한 라운지에 그의 분노에 찬고함이 울려 퍼졌다. 결국 내 목적은 이거였어? 복수? 고작 그런 시시한 감정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단 말이냐. 넌 여전하구나, 김서연. 열등감에 사로잡힌 불쌍한 계집애. 그의 폭언은 그의 패배를 인정하는 비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분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절대적인 우월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만하면 제 대답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군요. 이 만남은 이걸로 끝내죠.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미련 없이 라운지를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박민준의 저주 섞인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홀로 남겨진 박민준과 이수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 그리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술관에서의 만남은 완전한 실패였다. 박민준은 태양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내내 치욕감에 주먹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그룹의 절대군주인 박 회장이 기다리는 집무실로 향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애써 긁어모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들의 처참한 얼굴만 보고도 모든 것을 간파한 박 회장의 얼음장 같은 시선 앞에서 그의 허세는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그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 꼴로 돌아왔단 말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무능함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이었다. 고작 그런 애송이의 도발에 넘어가서 판을 다 망쳐? 내 놈에게 그룹을 맡길 생각을 했다니 내가 노망이 들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박 회장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점잖게 놀아준 거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 아이가 감히 우리 태양그룹에 대항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의 눈빛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지배하며 수많은 적들을 무너뜨려 온 경험 많은 노장이었다. 박 회장이 구상한 반격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는 정치적 압박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뇌물과 향응으로 관리해온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에이테리어스 인시에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온갖 정부기관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명목은 공정한 조사였지만 실상은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한 명백한 표적 탄압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여론전이었다. 박 회장은 그룹이 소유한 언론사와 연계된 타블로이드 매체들을 이용해 김서연 개인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임무는 박민준에게 주어졌다. 그는 과거의 동창들 중 입이 가볍고 욕심이 많은 몇몇을 따로 불러냈다. 돈과 명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산 뒤 그는 김서연에 대한 거짓말을 해달라고 사주했다. 서연이는 학창 시절부터 좀 이상했어.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지. 한동창은 카메라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했다. 이수진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얼굴마담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서연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기사들은 천재 CEO의 두 얼굴,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되어 인터넷을 도배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것이었다. 바로 에이트리어스 인스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국내 최고의 해커팀과 산업 스파이 조직을 고용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에이테리어스의 보안 시스템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서연이 직접 설계한 방화벽은 그들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지능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외부에서의 공격을 포기하고 내부의 배신자를 만들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들의 목표가 된 것은 에이데리어스의 핵심 기술 개발팀 소속의 젊은 엔지니어 강준호였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최근 어머니의 병원비와 불어난 빚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끈앞풀은 그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그들은 그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단 한 번의 데이터 유출을 요구했다. 강준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김서연 대표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녀는 나이와 학벌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자신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에이테리우스 크루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정부 기관의 조사와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지쳐갔다. 하지만 김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법무팀에 모든 조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동요하는 직원들을 불러 격려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폭풍우 속 등대처럼 회사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예상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설계한 내부 보안 시스템이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핵심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로그 기록은 강준호 연구원의 단말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최진우 이사는 보고를 받자마자 당장 그를 해고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만류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섣불리 움직이면 놈들이 꼬리를 자를 겁니다. 이건 태양그룹이 심어놓은 쥐가 틀림없어요.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의 끝까지 따라가 봐야죠. 그녀는 강준호를 해고하는 대신 그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비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그녀는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보다 그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연구실에 홀로 남은 강준호가 초조한 얼굴로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에이테리어스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기술 데이터가 외장하드로 복사되기 시작했다. 모니터 속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진우 이사는 옆에서 탄식하며 주먹을 쥐었다. 배신은 명백해 보였다. 서연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젊은 인재가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고 강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가 연구실 문을 나서는 순간 에이테리어스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김서연의 사무실, 거대한 모니터 화면 속에서 강준호는 마침내 외장하드를 자신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실을 나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우 이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보안팀을 보내서 당장 막아야 합니다. 저 데이터가 태양그룹 손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김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최 이사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속 강준호의 동선을 쫓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요, 이사님, 그냥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 막으면 우리는 꼬리만 자르게 될 뿐입니다. 최 이사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복도를 걷던 강준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그는 망설였다. 그의 손이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최 이사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강준호의 손가락은 1층이 아닌 건물의 최상층, 바로 김서연의 집무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최 이사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몇 분 후 서연의 집무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문을 향해 말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연과 최 이사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켰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축 처졌다. 강준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서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을 울렸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죄책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재앙과 병든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갈등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로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게 주셨던 믿음과 기회를 제 손으로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벌을 받겠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최진우 이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젊은 연구원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강 연구원.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준호와 최 이사는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외장하드를 집어들었다. 태양그룹이 원했던 건 이 안에 든 데이터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사무실의 메인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보안 구조도가 나타났다. 이 하드에 담긴 데이터는 진짜 핵심 기술이 아닙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니팟이죠. 허니팟. 그것은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노출시키는 가짜 정보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태양그룹의 해커들이 이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버에 연결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데이터 안에 숨겨진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태양그룹의 모든 방화벽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뒷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녀의 설명에 최 이사와 강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역이용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역공이었다. 에이테리어스의 방패는 그저 막기만 하는 방패가 아니라 적을 파멸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기도 했던 것이다. 서연은 강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임무를 주겠어요. 이 가짜 데이터를 태양그룹에게 전달하세요. 당신은 회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 우리의 스파이가 되는 겁니다. 강준호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태양그룹의 산업 스파이와 접선했다. 그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연기를 하며 외장하드를 건넸고 돈가방을 받아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에이테리어스의 보안팀에 의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태양그룹 측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같은 시각 에이테리어스의 작전실. 서연과 최 이사 그리고 강준호는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서버에 허니팟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순간 스크린의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복잡한 내부 네트워크가 한눈에 펼쳐졌고 굳게 닫혀있던 보안 시스템들이 하나씩 녹색불로 바뀌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중앙에 간결한 메시지가 나타났다. ACCESS Stranded 시작하죠. 서연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에이테리어스의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거나 교란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들의 어두운 비밀을 빨아들였다. 박 회장 일가의 비자금 내역, U3 프로젝트 관련 정관계 로비 장부, 분식회계 자료, 그리고 에이테리어스를 공격하기 위해 나눈 모든 대화 기록까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악의 제국이 숨겨온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다. 서연의 앞에는 태양그룹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증거의 산이 쌓여 있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을 손에 쥐었다. 최 이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심판을 시작해야죠. 며칠 후 전 세계의 언론과 IT 업계는 에이테리우스 인씨가 발송한 한 통의 초대장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제목 아래 에이테리어스는 창사 이래 최초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술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베일에 쌓여있던 유령 기업의 CEO가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업계의 모든 관심이 그날 하루에 집중되었다. 장소는 서울의 한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행사장은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 에이테리우스의 기술력을 탐내던 경쟁사 관계자들과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들까지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과연 에이테리우스가 어떤 혁신으로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회장실. 박 회장과 박민주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기자회견장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 대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궁지에 몰리니 별짓을 다 하는군. 신기술 발표?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퍼뜨린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마지막 발악이겠지. 박민준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박 회장 역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드디어 약속된 시각. 컨퍼런스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에이테리우스의 로고가 떠올랐다. 장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무대의 한쪽에서 김서연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지난번 미술관에서와는 다른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배우나 정치인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이테리어스 인씨의 대표 김서연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신기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가 공개한 것은 프로메테우스라고 명명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었다. 기존의 반도체보다 연산 속도는 수백 배 빠르면서 전력 소모량은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기술이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놀라운 데이터와 시연 영상의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회장 부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결과였다. 하지만 박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기술 하나 좋다고 세상이 바뀌나. 결국 자본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어.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에 김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지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묵은 빚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꿰뚫었다. 마치 스크린 너머의 박 회장 부자를 직접 노려보는 듯했다. 다음 순간 그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던 화면 위로 이제는 태양그룹의 로고와 함께 진실의 시간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그리고 화면은 곧바로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담은 증거 자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U3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자금 장부와 로비 내역이었다. 화면에는 돈이 오고 간 날짜와 금액,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태양그룹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불법과 탈법을 하나씩 스크린 위에 펼쳐 보였다. 주가 조작, 분식회계, 해외 재산 은닉, 그리고 노동자 탄압까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었다. 태양그룹 회장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박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자료들이 어떻게 저 계집의 손에 들어간 거지? 박 회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철옹성이라고 믿었던 제국의 심장부가 안에서부터 완전히 털려버린 것이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서연은 에이테리어스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강준호 연구원이 스파이와 접선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돈가방을 주고받는 모습. 이것만 있으면 에이테리어스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스파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이 모든 불법적인 공작을 총지휘한 사람은 바로 태양그룹의 박민준 부회장입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속보 알림으로 마비되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방송국과 태양그룹 본사에 빗발쳤다.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총장의 직속 명령으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다. 박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더 높이 쌓아 올리려 했던 제국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자신들의 본사 건물로 향하는 수십 대의 검찰 차량 행렬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 행렬이었다. 기자회견장. 모든 폭로를 마친 김서연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조용히 연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로 타오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김서연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제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는 파고들수록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었던 태양그룹의 민낯을 드러냈다. 뉴스는 연일 박 회장 일가와 그들에게 부역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얼마 후 박 회장과 박민주는 수의를 입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와 헬쑥한 얼굴은 몰락한 권력의 초라함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수진을 비롯해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았던 동창들 역시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상류층의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죄의 무게는 무거웠다. 박 회장과 박민주는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굴고로 환수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기업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찾아왔다. 세상은 잠시 시끄러웠지만 곧 새로운 질서를 찾아 안정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태양그룹이 사라진 자리는 에이테리어스 인씨를 필두로 한 건강한 기술 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에이테리오스는 프로메테우스 칩을 성공적으로 상용화시키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IT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최진우 이사는 서연의 굳건한 신뢰 아래 최고 운영 책임자 CEO가 되어 회사의 살림을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김서연의 모습은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경영을 최 이사에게 맡긴 채 호련히 긴 휴가를 떠났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그녀의 어릴 적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녀의 고향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 꿈을 꾸기 시작했던,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안고 돌아와야 했던 장소였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두렁길을 서연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은 더 이상 날카로운 비즈니스 정장이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갑고 냉철했던 CEO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작은 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서울에서 도망치듯 돌아와 다녔던 낡고 초라했던 시골의 고등학교였다. 그녀는 오늘 그 학교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녀가 사제를 털어 설립한 서연 미래인재재단의 첫 번째 사업, 꿈나무 과학관의 개관식이었다. 그녀는 낡고 오래된 학교의 과학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최첨단 장비와
서적들로 가득 찬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개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요란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 대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미리 준비한 연설문 대신 자신의 진심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큰 절망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여러분의 꿈은 결코 작거나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요.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새로 지어진 과학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한 어린 여학생이 수줍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과학 잡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서연의 어릴 적 모습처럼 호기심과 총기로 가득 찬 맑은 눈을 하고 있었다. 저 대표님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지난 십수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았던 순수하고 온화한 미소였다. 훌륭한 과학자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법부터 배우렴. 그리고 절대로 너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마.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단다. 그 순간 그녀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다. 진정한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저녁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일 무렵 서연은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강가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최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에이테리우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주인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평온한 새벽을 맞이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상처와 복수로 얼룩졌던 한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을 열며 조용히 막을 내렸다.